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굉장히 아침에 겁을 먹었다가 예. 오후에 편안하게 살아난 증시 이야기 예. 우리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시작할 때는 뭐 거의 2,500 혹시 깨지지 않았었나요, 그죠? 중간에? 깨졌죠. 깨졌죠. 네, 네, 깨졌다가 다시 이제 2,500 선까지 올라온 건데. 와, 오전에 잠깐 겁먹었다가 미국 시장도 뭐 빠지고 했었으니까요. 네. 예, 그랬다가 오후 들어 다시 이렇게 조금 회복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있었던 전체적인 좀 분위기부터 한번 좀 보고요. 섹터 하나하나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시장은 좀 빠지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이 왔다 갔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2.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은 매수로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하는 가운데 초전도체 그리고 핵융합에너지와 비철금속 관련주가 급락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수급들이 단기 낙폭이 컸던 2차전지와 리튬주 쪽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강세 출발이 특징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호재성 재료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 유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긍정적 평가에 일부 HBM 관련된 중소형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에 10여 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추가 하락하자 코스피가 2,500포인트 하향 이탈하기도 했고요. 2,48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하던 시장은 9시 30분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하면서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10시 30분을 지나면서 한국 학계가 샘플 제작에 또 본격 착수하면서 핵심 재료인 황산납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또다시 신성델스타테크 같은 일부 초전도체 관련주가 또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때문에 수급이 또 이동되다 보니까 강한 반등세를 시현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또다시 잠시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이 극심한 수급 시속 게임이 장중에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잠시 2,500포인트를 하회했지만 200일선을 지켜내면서 낙폭 축소를 했고요. 매수 절벽을 보였지만은 투매 현상도 사실은 부재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정도였습니다. 2차전지와 더불어서 바이오 액티브 ETF 관련된 신규 상장 구성 종목군도 일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중국 당국이 이틀 연속 대규모 자금 공급 소식도 들렸습니다. 일부 이제 부동산 업체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일 3,000억 그리고 네. 오늘은 1,630억 위안 자금 공급을 했고요. 당국은 일부 펀드에 주식 매도 자제 요청까지 했다고 외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들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도 규모가 축소되고 중화권 증시와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상승 반전 시도하면서 코스피도 2,500선 회복을 했고요. 하락폭이 축소됐고 코스피도 약보합 정도죠. 한 2,519포인트 정도인가요? 꽤 많이 회복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2차전지 소재주의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유통, 금융을 매도했고 철강, 화학, 서비스, 운수 장비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엔터주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11일 연속 순매도가 들어오면서 유통, 전기전자, 금융, 통신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업종을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종밀이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 반등에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등의 셀업체 강세 영향에 코스피, 전기전자 하락폭이 제한됐고 운수 창고업도 HMM과 페노션 등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섬유의복과 유통업 등 내수 소비 업종들이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주 약세의 서비스업도 부진했습니다. 신성델타테크를 제외하고는 초전도체 테마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강세 보였고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등의 2차전지 소재들이 코스닥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2차전지 또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가 다시 좀 안도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침에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초전도체 네이처에서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2차전지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7월달 양극재 수출량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DB금융투자도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면서 한국의 7월 양극재, 그러니까 NCM, NCA,
그다음에 NCMA 이 다 합쳐서 양극재 전체 수출량이 약 2만 6천 톤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지속적인 수출량 부진 이후에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NC의 양극재 수출량 경우에는 7월에 5,466톤에서 8월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잠정치 기준 2,268톤. 그러니까 7월에 42% 수준까지 8월이 이제 10일 동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했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가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수출량 호조를 감안한다면 NCA와 NCM 양극재 출량 모두 아마 올해 1분기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3분기 관련된 분석을 냈습니다. 사진을 보고 주시면 한국 양극재 월별 수출량 가격인데요. 이게 이제 DB금융투자의 이제 자료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수출량입니다. 수출량인데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크게 튀어오른 막대 그래프 하나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이제 7월 수출량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양이 확실히 늘었어요. 수출 자체가. 그리고 제일 오른쪽 마지막에 막대 그래프는 작게 된 부분들은 10일까지 8월 달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10일까지 3일 동안 3분의 1 동안 지금 42% 정도 수준이니까 7월도 상당히 좋았는데 8월도 지금 분위기가 양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회색의 실선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그 수출 관련된 아마 단가일 것 같아요. 수출 단가. 근데 단가는 빠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판가 하락은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수출량이 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2차전지 소재주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Q의 증가가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양극재 출하량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주요 양극재 업체들의 2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플랫, 그러니까 평탄했거나 아니면 하락했거나 7월 양극재 출하량이 약 2만 7천 톤 수준으로 큰 폭 회복을 하면서 3분기 양극재 Q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에코프로 BM과 LG화학이 위치한 청주 지역에서 수출량이 전월 대비 37%나 증가했고 월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에코프로 그룹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3분기 출하량 가이던스가 EV와 ESS 향 관련된 양극재가 QOQ 그러니까 2분기 대비 3분기가 20%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줬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평가를 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이걸 한번 똑같은 걸 자료를 발표해 봤는데 좀 띄워주시면 청주의 NCM과 NCA 합칠 월별 수출량 및 가격입니다. 이 보시면 제일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7월 양인데요. 확실히 청주 쪽에서 많이 튀어오른 것이 보이죠.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과 LG화학이 위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상당히 좋았던 거고요. 한편 이제 LNF가 위치한 대구 지역에서는 수출량이 전월비 13% 증가는 했지만 역대 월 평균 수출량을 감안한다면 증가폭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대구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대구에서 중국 쪽으로 나는 NCM 월별 수출량 가격인데 아마 6월보다는 조금 증가는 했지만 과거 올해 이제 뭐 4월, 3월보다는 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대구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NCM 월별 수출량도 6월 달에 훨씬 더 좋았어요. 7월 달에 좀 나쁘진 않았지만 오히려 대구 쪽은 6월 달에 더 좋습니다. 미국 쪽으로 가는 지표는. 수출량이 네, 수출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대구 쪽은 LNF인데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테슬라 쪽 영향을 받겠죠. 가격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이러면? 가격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량 대비 가격은 꽤 많이 빠졌고요. 네. 중국 쪽으로 나가는 쪽은 좀 덜 빠진 부분입니다만 수출 가격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판가는 청주나 대구 다 빠지고 있습니다만 청주 쪽에서는 아까 에코프로 BM이 있는 쪽인데 그쪽은 확실히 물량 증가 확실히 보였거든요. 근데 대구 쪽은 좀 아쉽죠. 증가가 하긴 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운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3분기 생산량 감소를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LNF의 출하량 증가세가 다소 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평가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3분기 유력평 N6 시리즈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N86 단결정 양극재 수요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쪽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오늘 보면. 그래서 이 양극재를 필두로 2차전지 업종 주가는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단기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와중에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 확정도 단기 이벤트가 소멸됐고 주요 양극재 업체들의 3분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3분기 전기차 수요 우려도 커지면서 2차전지 업황도 내려앉았기 때문에 주가들이 좀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화투자증권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LNF나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과 주요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은 상존하고 있는데 다만 3분기 양극재 수익성에 대한 불확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물량은 상당히 좋았죠. 그 주가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한다. 다만 4분기 접어들면 수익성이 정상화될 것으로 한화투자증권은 기대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Q 성장만 확인이 되면 현재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되고 이에 따라서 안정화되고 있던 수산 리튬 수익 가격도 재차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Q의 성장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7월 달로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성장이 일단 에코프로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하나증권에서의 이슈인데요. 하나증권에서 이제 표를 띄웠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17일 기준 아마 톤당 22만 2,500 위안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현선물 가격차가 축소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20만 위안도 깨졌다가 30만 위안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22만 위안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판가가 역시 이제 3분기는 좀 더 빠지겠죠. 3분기 판가 빠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Q의 증가가 안 나오면 주가가 상승세가 어렵겠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지만.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청주나 대구 지표를 보면 7월 달에 수출 물량이 일단 늘어났다. Q의 증가가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많이 빠진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언론에 따르면 역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 장비사들의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급증하는 등 빠르게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장비 발주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하반기 장비 발주 중에 70% 이상은 LG 엔솔에서 나오는 장비 발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장비 수주 화랑은 아마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의 3사의 합산 생산 능력만 봐도 2022년도에는 367기가와트시에서 25년도에는 931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업체 수주잔고는 계속적으로 늘면서 장비업체를 좀 봐야 된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SK온이 국내 캐파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SK온에서 그 서산 3공장을 최대 1조 5천억을 투자하면서 14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 3공장은 25년 증설 완료 후에 28년까지 순차적으로 14기가와트시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초 SK온의 국내 상공장 투자 루머에 관련된 뉴스는 아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됐는데 당초에 뉴스로 봐서는 증설 규모가 5에서 10기가와트시로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 확정된 규모는 14기가와트시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관련된 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 물량은 고객사 판매 목표 상향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물량은 현대차의 울산 신공장의 대응 물량으로 보인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현대차 쪽의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아마 효율성을 높이는 이야기가 실리콘 응급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최근 들어서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에코프로는 오늘 언론을 통해서 지분 투자한 인도네시아 재련소로부터 니켈 400톤을 들여오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첫 결실을 맺었다라고 또 밝히면서 이 광물에 대한 또 이슈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리튬 관련된 테마주까지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역시 화제의 주식 늘 2차 전지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죠. 주도주죠.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으로는 AI 반도체 쪽 한번 좀 볼까요?
네, 뭐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제 업계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시제품 생산 비용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과 협업 촉진 등의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로를 뭐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일단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팹리스라든지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제품 생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반도체 쪽 그리고 AI 관련된 쪽을 언급을 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또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는 최근 2분기 주력 산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가 IT 경기 부진과 더딘 재고 소진으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중에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AI 관련 제품 수요 급증이라든지 감산 효과 본격화 등으로 3분기부터는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중소형주들의 주가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DEX라는 회사, 덱스라는 어떤 그 컨설팅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디램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정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덱스에서는 매월 발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추정치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덱스가 예상하는 변곡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엄블레러 리서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덱스는 메모리 가격 추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받는 컨설팅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스팟 가격은 대략 올해 11월에 D3 제품과 12월에 D4 제품을 기반으로 반등이 시작되는데 고정 가격은 올해 4분기 상승세가 시작되고 내년 1분기에는 전 제품군에 모두 상승 가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 1분기 상승 시작한 전 제품군은 내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24년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 D3, D5는 뭐예요? 제품 이름인 그 제품군인 것 같아요. 제품군.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QOQ 고정 가격 상승률 또한 내년에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수록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굉장히 좀 오래 동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디램이나 수요 공급 밸런스는 올해 3분기부터 초과 수요로 진입하고 내년 4분기까지 내내 초과 수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격의 상승분도 내년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추세가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엄청 좋게 본 거예요. 내년까지.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인텔 관련입니다.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업체 타워 세미를 인수를 포기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 국내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거든요. 인텔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타워 그 세미를 인수를 결국 이제 포기했다고 발표가 여신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규제 당국의 반대를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워 세미가 7위 정도 업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바로 위에 6위 업체가 SMIC, 5위죠. 5위 업체가 SMIC고 6위 업체가 화홍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5, 6위 업체가 중국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인텔의 그 타워 세미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죠.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타워 세미는 중국 업체고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이 이제 어쨌든 그 타워셈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려고 막 했는데 중국이 반대했다고요? 규제 당국이 반대를 했죠. 예, 그래서 결국 인수 포기를 해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5위에 SMIC, 6위에 화홍 반도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만 쪽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만일 인텔이 타워셈을 인수하면 레거시 공정 개발을 위해서 현지 파운드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에 동의하는 것이 중국의 현지 당국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를 낼 정도로 중국이 의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 결국은 파운드리 업체 인수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인텔이 따라온 것에 대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좀 덜어드린 거죠. 타워 세미 컨덕터가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업체인 모양이군요. 네, 이스라엘 회사로 이렇게 아마 지금 찾아보니까 나오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뭐 당장 어떤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또 인텔이 어쨌든 따라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온다는 점인데 인수가 포기됐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긍정적인 센티가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엔비디아 관련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러센블랏 뭐 이런 쪽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600에서 $80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만약에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를 한다면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웬만큼 높아져 있어서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이게 좀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조만간 아무튼 엔비디아에 관련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대폭적으로 되고 있고 오늘 발표된 목표 주가는 $800까지 상향 조정됐으니까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엄브레라 리서치 자료인데요. 그 반도체 관련된 순매수 대금입니다. 그 기관의 순매수 대금인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20일 누적 기관 순매수 대금이고 이 약간 브라운 갈색 쪽은 60일 누적 기관 순매수 대금인데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순매수 대금 추이를 보면 거의 다 팔고 나와버렸죠 최근에. 기관들이 네, 20일 누적 순매수 대금, 60일 누적 순매수 대금을 봤을 때 둘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빈집이죠. 뭐 이걸 팔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 많이 팔았어요. 엔비디아를 이렇게 팔았는데도 엔비디아는 이렇게 주가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국내 반도체.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국내 반도체를 왜 기관들은 다 팔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로 거의 다 많이 팔아버린 거죠. 그 반도체 섹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뭐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텐데 기관은 외국인은 좀 별개이고요. 기관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팔아버린 상태이라서 기관 수급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엔비디아 잘 나오면 어떻게 되죠? 또 뭐 반도체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관은 현재 좀 많이 팔고 빈집 상태로 있다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를 본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업종을 많이 팔았네. 많이 반도체 팔았죠. 한점 좋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샀었잖아요. 최근에 보면 23년 4월 달 같은 경우 보면 20일 누적 순매수는 굉장히 피크를 찍었고 60일 누적 순매수 대금은 6월 달 초중순까지 피크를 찍었죠. 네. 그때 주가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좀 주춤한 이유가 이렇게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그럼 개인들은 들고 있는 거네, 그죠?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추정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또 기간만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를 최근에 다 팔았다, 많이 팔았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잘 나온다면, 또 만약에 3분기 이후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나와야 시장에서 서프라이즈가 느껴질까,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요? 8월 24일 날 발표됩니다. 네, 그리고 8월 24일이 중요한 이유가 잭슨홀 미팅이 8월 24일 날 있고 또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또 8월 24일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좀 중요한 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시각으로 이제 8월 23일에 아마 저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우리한테 이제 24일 날 전해지는 거 맞나요? 아니 8월 24일 미국 시간. 미국 시각으로? 네. 아 그래요? 네. 네, 또 잘못 봤네. 오늘 왜 이렇게 낸 실수를? 아까 내가 봤던 날짜는 또 다르네. 미국 시각으로 24일 발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는 괜찮아요. 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도 한 이틀 정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뭐 네페스라든지 뭐 이런 각각의 종목들은 꽤 은근히 뭐 지수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은 괜찮아요. 이수페타시 이런 애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못 가서 그렇지 HBM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짱짱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자 반도체 MB 다음 주 하여튼 목요일 슈퍼 Thursday를 네.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자 그리고 애플 아이폰 어떻게 이제 생각보다 뭐 또 증량을 하는 모양이죠 생산을?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외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KB증권에서도 이제 그 코멘트를 외신을 보도를 아마 가져와서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 언론 보도와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최근 애플이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 세트 출하량 목표치를 8,700만 대로 최종 제시했고 부품 업체에 8, 9월 정도부터 가동률 상향을 통한 생산 증량 본격화를 요청했다라고 알려졌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5 출하량 목표치는 재고 비축을 고려할 때 부품 기준으로는 약 9,100만 대 수준으로 추정한다라고 KB증권에서 추정치 관련된 코멘트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최근
공급망 차지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아이폰 15 출하량에 대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억대 달하는 아이폰 교체 수요가 도래하고 있고 아이폰 15 부품 공급망 차질이 8월 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하반기 아이폰 15와 경쟁할 뚜렷한 경쟁 모델이 또 부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미지를 냈는데요. 근데 KB증권은 좀 전통적으로 I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성향의 코멘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KB증권 하우스가 IT 쪽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프로텍, BH, 그다음에 덕산 네트워크스 등 일부 이제 아이폰 관련주, LG 이노텍도 오늘 조금 올라왔나요?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야기는 있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좀 또 의견이 갈라지기도 해요. 약간 좀 물량 자체가 좀 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로나 프로맥스가 한 65% 정도 갈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저가 모델보다는 고가 모델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얼마나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9월이다 10월이다 말도 많은데 진짜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23일 미국 시각 발표 같은데. 아, 그럼 한국 시간이 24일이네요. 한국 시간이 예,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 아, 부장님. 부장님. 예. 그럼 제가 한국 시간은 아,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한테 전해지는 게 아마 24일. 예, 네. 그럼 새벽 하여튼, 한 5시쯤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계속 틀리는 줄 알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자,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중국 소비주, 중국 소비 관련주. 오늘도 여전히 안 좋았죠. 네. 오늘도 여전히 안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결국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일 국가통계국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 4.5% 하회했고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하면서 전망치 4.4% 밑돌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년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0.3%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도 4.4% 하락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갔다는 보고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관련된 또 이슈가 지금 불거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죠. 그래서 중국의 수출과 제조, 고용 전반이 악화되면서 장기 물가 하락,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거 있고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은 지난주에 바짝 이제 단체 관광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만 중국 내수 수요라든지 경기 침체 여파로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주가들이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뭐 여행, 항공사 뭐 등등 관련해서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면세점은 조금 덜 빠지긴 했어요. 화장품 많이 빠지고 다른 데 했지만은 좀 덜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크게 뭐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또다시 조금 더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중국 경기를 많이 탑니다.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빨리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뭐 유동성 공급을 꽤 많이 했어요. 어제 오늘 중국 시장에서 많이 했고 정책 당국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시적인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좀 뭔가 진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방은행 관련된 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 특히 그 부동산 쪽이 문제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항생 지수하고 중국 지수가 거기도 이제 입꼬리 달고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뭔가 또 좀 대책이 좀 나오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예. 반영이 좀 됐겠죠. 예. 그 디폴트 선언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업체 디폴트 선언한 그 업체가 있는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관료들이나 이 관련된 그런 쪽을 갑자기 긴급 소집해 갖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좀 바깥쪽으로 알려지진 않는다라고 현지 보도가 나오는데 긴급 소집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책 당국이.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만간 뭔가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유동성 공급도 꽤 많이 이틀 동안 공급을 했고 중국 정책
당국자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마 긴급한 대책을 좀 내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영화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일부 이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개사와 쇼박스 등 24개 배급사 관계자 총 69명을 지난 14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화 323편의 박스오피스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 좌석 267만 건을 허위 발권 처리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약간 좀 뭐 뭔가 이제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지난 6월 13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번 수사를 통해서 98개 배급사 가운데 허위 발권을 2만 건 이상 한 배급사 24개가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관련해서 뭔가 지표가 좀 조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뭐 관련된 영화 관련된 주식들, 뭐 CGV나 롯데쇼핑, 컨텐츠리 중앙, CJ E&M 등등이 좀 주가들이 좋지 못했는데요. 네. 조금 분위기가 좀 씁쓸하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성수기거든요. 극장 성수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오펜하이머 관련된 그 개봉을 했는데 지금 엄청 핫하더라고요. 오펜하이머가. 오펜바래. 오펜바는 옛날에 저 뭐죠 그 호프집이 좀 유명했는데 오펜바라고. 예, 맞습니다. 오펜바. 그 지역마다 있었죠 오펜바는. 예, 있었습니다. 예. 오펜하이머가 지금 굉장히 그 개봉 성적도 좋고 아마 이번 주말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이제 첫날 관객이 55만 명인가? 아마 개봉 첫날 스코어가. 네, 꽤 그러니까 괜찮았던 예. 거. 8월 15일 날 또 노는 날, 네. 쉬는 날 또 개봉해서 또 엄청나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네. 광복절 때문에 뭐 그날 많이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어쨌든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 스토리도 되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이제 살아온 성장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되게 좀 왕따처럼 지내다가 네. 미국과 영국으로 오가면서 이제 공부도 했고. 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영화는 못 봤어요. 영화는 못 보셨고. 예, 그분의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매불쇼에서 아주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네.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알아야 돼 사전 지식을 네. 그쪽에서 아주 뭐 재밌게 또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예. 오펜하이머 영화 자체가 네. 평전을 갖고 각색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평전 이름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 굉장히 두고 한 1000페이지 되는데. 네. 네. 근데 3시간짜리 영화인데 첫날 55만 명이면 엄청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그 아, 정도면. 그렇죠. 네. 네.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나온 게 한 400만 정도 지금 스코어거든요. 아,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나온 게. 네네. 예. 근데 첫날에 오펜하이머를 3시간짜리 영화를 첫날에 55만 명 봤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진 건 맞긴 맞습니다. 네네네. 예. 베스트 댓글 보면 3시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원자 폭탄이 아니라 방광 폭탄이라고. 응? 방광 폭탄. 그러니까 방간? 방광 폭탄. 방광폭탄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방광.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3시간 동안. 근데 여태까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이 이제 영화의 스탠다드인데 이제 3시간 동안 하니까 네, 방광폭탄. 예. 네. 재밌으려고 얘기했는데 네. 아, 쉽지 않네요. 근데 뭐 원래 이제 놀란 감독 자체가 워낙 국내 이제 뭐 이렇게 영화를 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예, 놀란 감독 자체가 워낙 이제 영화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찍고 그다음에 CG 잘 안 쓰고. 예, 그리고 아이맥스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찍고 또 이제 뭐 CG 안 쓰신 거 맞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실사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뭐 폭탄 장면도 마찬가지지만 저걸 네. 어떻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감독입니다. 유독 하여튼 우리나라 관객들이 더욱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거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인기가 못 받았대요.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네. 인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들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 뭐 그런 얘기들로 아이고 그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인터스텔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영화도 약간 좀 좀 친절하진 않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던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테넷이라는 영화가 되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테넷 예.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예, 예. 이효리 같은 영화죠. 어쨌든 그 영화 보면서 저도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거 엄청 신경 쓰이고 이게 네, 무슨 네. 말이야? 앞뒤로도 안 맞고 막 여러 번 봤거든요.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네네. 오펜하이머는 좀 그보단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역사적 그런 것 사실을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영화 산업이 이제 이것 때문에 영화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좀 좋지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영화 사업이나 컨텐츠 사업은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사업이 글로벌리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OTT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있고 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주는 좀 떨어졌어요? 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넥슨의 서버 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 이게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일 기준입니다. 전일 기준 중국의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100위권대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20위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7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매출 순위가. 네. 근데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한 20위권으로 내려오더니 어제 기준 그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100위권대로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중국에 지출한 블루 아카이브와 그다음에 에픽 세븐이라는 그 게임도 좀처럼 반등이 못하고 있고 블루 아카이브가 출시 당일에는 인기 게임 1위에 오르는 등에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보여주긴 했지만은 100위권 내로 순위가 또 하락했고 스마일게이트의 에픽 세븐도 뭐 아마 80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치보다 순위가 확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센티가 안 좋아졌고요. 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일부 이제 업계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한국 게임이라고 이제 모든 게임들이 뭐 인기를 얻고 막 잘 나가던 시대는 좀 지났다. 그래서 중국 게임의 수준도 꽤 높아졌고 게임 사용자의 눈도 좀 높아졌고 또 한국과 중국에서 좀 흥행하는 게임의 성격도 좀 많이 달라졌다. 근데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서브컬처 게임이어서 네. 중국에서 이런 서브컬처 게임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중국 게임도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력이나 기획력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중국이 판호를 허용하는 것도 한국 게임이 크게 위협이 안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좀 그런 것도 아니냐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좀 국내 게임이 또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매출 사이즈가 이제 좀 확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실망감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적이 또 받침이 되지 못했죠. 2분기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미국의 추가 긴축 의지 재확인 때문에 미국 쪽에서 주요 기술주도 좀 빠졌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중학생이나 뭐 이렇게 뭐 청소년들 이렇게 또 이 시간 제한도 좀 있다는 이야기도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 관련된 산업 리포트를 간단하게 냈는데 이 기존작이 부진하고 아쉬운 신작이 있고 그다음에 신작도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과연 있나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주요 게임사 합산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처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랩톤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상당히 좀 최근에 좋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합산 영업이익 추이도 좀 줄어드는 분위기다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다울투자증권에서 NC소프트에 관련된 이슈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NC소프트의 개발 생성 AI 바르코라는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내부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AI에 관련된 생성 AI 기술로 NC소프트가 과연 신작을 빨리 만들어내거나 어떤 고품질의 어떤 신작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적인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비용을 줄이거나 신작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성 AI가 NC소프트 이야기예요. 생성 AI가 게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단위 신작당 투입 자원 감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작을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신작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걸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자체로는 제품 게임의 퀄리티를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블록체인처럼 생성 AI 역시 게임의 핵심적인 재미를 결정지는 기술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생성 AI를 가지고 바르코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재미를 결정할 수 있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영향이 있는데 결국은 뭐 비용 통제라든지 인건비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작 라인업이 좀 늘어나는 형태는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 AI가 게임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는 있을 수 있다는 볼 수는 있지만 또 그 변화까지는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궁금해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NC소프트의 바르코 이미지 생성 기능인데 뭐 다른 것도 꽤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바르코라는 어떤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돌리면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서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좀 도움이 된대요. 바르코라는 AI 생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네.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또 입장이에요. 다울투자증권의 평가에서는. 그래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낮은 편이므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비용은 쉽게 감소하기도 또 어렵다. 신작 라이브 확장 역시 대규모 개발팀을 소규모로 전환하는 조직 구조 개편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된 신작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주요 게임사 합산 분기별 인건비 추이인데요. 줄어들지 않아요. 거의 이제 2021년 4분기 정도부터 엄청 늘었고 최근에까지도 계속적으로 늘었고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작에서 돈을 못 벌면 인건비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으로는 이익 개선 가능성이 뚜렷하지 못한 와중에 신기술을 통한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어떤 게임 산업에 대한 의견을 기존의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에서 뉴트럴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유연성이 이렇게 좀 경직돼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인력을 갑자기 줄인다거나 그 회사에 돈이 안 남는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런 AI를 통해서 뭔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른 업무에 좀 배치시킬 수는 있지만 아마 인력 자체를 줄이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이래서 비용 절감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를 다울투자증권에서 아마 좀 지적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개발팀들이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팀 자체가 예, 그러니까 팀 단위로. 예, 아주 오랫동안 개발되던 뭐 대작들을 개발하던 팀이 개발 관련된 결과물이 안 나와서 팀이 바뀌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 버리면 이제 아예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좀 기존에 하던 스케줄을 따로 변경하거나 뭐 아예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마 게임들이 뭐 대규모 이제 초대형작 이런 것들은 개발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안 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 수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형 MMORPG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에 관이 놀려 있고요. 뭐 이게 또 대박을 친다 이렇게 하면 그 게임 관련된 개발팀에 또 대규모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센티브가 또 어느 순간 또 확 나가겠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비용 처리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꽤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뭐 게임들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좀 잠깐 언급을 드리면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대신증권에서 오늘 이제 평가를 한번 했던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요. 다른 게임주보다는 네오위즈가 이제 피해 거짓 출시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피해 거짓. 그래서 네오위즈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 정도는 추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 거짓이 9월 19일 출시인데 아시아 지역 사전 판매, 그다음에 게임스컴 참가 등의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을 대체할 신작이 상당히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대신증권에서는 네오위즈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 정도는 가능하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역대 모스트 원티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수상작 이게 왜냐하면 피해 거짓이 이 상을 받았거든요. 이 상을 받았던 역대 수상작들의 판매량을 보면 2016년도부터 21년까지 보시면 거의 뭐 누적 판매량이 뭐 1000만 장, 뭐 1700만 장. 이게 드림즈라는 게임은 한 200만 장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 게임 수상작들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 수상작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피해 거짓을 하는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조금 단계적으로 좀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다른 저 상 받은 친구들 비교해 보면 한 1000만 장은 그래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죠? 네, 누적 판매량이 그렇죠. 출시일 보면은 2017년도에 나온 뭐 이야기가 있죠. For Honor 이런 것들도 2017
2017년도 출시를 했고 1000만 장 이상 팔렸고요. 첫 주에 뭐 첫 주 뭐 150만 장, 70만 장 이렇게 팔리기도 했네요. 보니까 그렇게 했고 최근에 에덴 링 같은 경우는 첫 달에 1340만 장 팔았으니까 네. 21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소울 라이크 장르에서 피해 거짓이 비슷한 장르인데 막 아까 말씀드렸던 모스트 워니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이 상을 받았던 어떤 게임들은 상당히 많은 누적 판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네.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채팅창에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예. 뭐 뉴스가 이제 아까 한 오후 4시쯤에 좀 뜨긴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하고 예.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추후에 합병을 하는 걸로 아마 지금 계획이 잡힌 것 같고요. 주당 얼마씩 계산이 되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14만 8,853원이고 헬스케어가 6만 6,874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한 주당 셀트리온주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주 갖고 계시면 셀트리온 주식 0.4492620주가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45주 정도 이런 정도 이제 아마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이제 셀트리온 주주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존속 법인이 셀트리온으로 되고 피합병 네. 법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주식을 주는 거죠. 셀트리온 주식을 네.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합병은 되게 되고요. 일단 일정으로 보자면 주총이 10월 23일 합병 승인에 관한 주총이 10월 23일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그리고 이제 12월 28일에 최종으로 아마 합병 기일이 돼서 연말까지는 합병이 마무리될 그런 계획을 아마 셀트리온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요 주식 또 갖고 계시면 자동으로 이건 바뀌는 거죠 셀트리온 주식으로 그렇죠. 그렇겠죠 뭐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 안 하면 행사 안 하면 예. 아니면 이제 내 거 사라고 이제 따로 하든가 예.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네이처지의 뭐 발표가 뉴스가 좀 있었죠. 네, 뭐 그에 앞서 좀 전에 제가 게임 이름을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에덴링이 아니고 엘든링이네요. 엘든링. 네. 뭐 해보셨어요? 그것도- 알지, 뭐. 아니 이건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안 해본 게임인데 네. 제가 에덴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엘든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사진을 그냥 띄워주십시오. 네이처지에서 아예 그러니까 표지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초전도체 부인 소식이 이제 네이처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시간 16일 네이처지에 따르면은 국내 연구진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주장한 물질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동안 각국 연구진들이 이제 검증 결과를 통해서 황화구리 등이 전기 저항의 급속한 감소와 자석 위에서의 부분 부상이 나타난 원인이었다고 하면서 이는 초전도체가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해 보인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사한 거지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게 맞는지 사실 저도 뭐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희일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 테크는 또 급반등을 했거든요. 오늘이요? 네. 어허. 그리고 일부 또 운 좋은 거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급나간 상태에서 일부 급등했던 종목들은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 있었어요. 최근 급등 이후에 약간 거래 정지로 들어간 종목이 오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안 빠졌어요. 근데 뭐 예. 재개되면 바로 빠지겠죠. 근데 또 뉴스가 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결정되기 전까지 뭐 2, 3주 정도 내에 뭐 어떤 검증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발표를 그때 좀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기사들이 뭐 이다 아니다 기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제 좀 어지럽고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근데 분위기는 계속 좀 아니란 쪽의 기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간에 계속 뭐가 맞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 또 막 급반등했다가 종목들이 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들이 좀 시장에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막 맞다 아니다가 막 우죽순 막 그때부터 막 나오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초전도체 관련 테마는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다음 섹터 어디 봅니까? 네, 뭐 기술주 하락에 따라서 뭐 인터넷주 빠졌는데 뭐 인터넷주를 빠졌다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번에 이제 FMC 의사록에 따르면은 대다수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는 이야기가 FMC 의사록에 이번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뭐 금리 인상 주기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뭐 추가 긴축 가능성 열어둔다. 뭐 이것 때문에 기술주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섹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이래 가장 적은 소수 의견 비중이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FMC 의사록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7월 달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이래서 가장 적은 소수 의견 비중이 나온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의사록 안에서 이제 언급 횟수가 나옵니다. 이 보시면 왼쪽에 제일 왼쪽에 물가 언급 횟수거든요. 확연하게 물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줄었어요. 과거에 물가 언급 횟수가 굉장히 치솟았다가 최근에 물가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뭐 통화 관련된 언급 횟수는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통화가 아니라 둔화죠. 둔화 관련된 언급 횟수 늘었고, 오른쪽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은 고용 관련 언급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록 안에서 이번에 7월 FMC 의사록을 보면 특징이 물가 관련 언급 횟수가 2022년 5월 이후로 가장 적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언급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고용 관련 언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물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소수 의견이 적어진 만큼 의사록 내용이 6월과 변화가 크게 없었고 대놓고 7월 인상을 반대한 인사가 몇몇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7월에 금리 인상 아예 반대한다고 나온 인사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는 오히려 온건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이게 시장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FMC 의사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갖고 온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쪽에 3분기 전기비 그 연율화 추정치 그 GDP거든 GDP. 네. 5.8%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이. GDP 상승률이? 예. 왔다리.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엄청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 대한 이 지표는 신뢰도에 대한 이슈는 조금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뭐 이 지표가 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지표가 엄청 뭐 신뢰도가 높아서 절대적이다 이야기는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 관련된 연율화 추정치가 GDP가 지금 5.8%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경기가 일단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부러지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강하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강하게 부러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이제 뭐 판단의 영역인데요. 아무튼 경기는 나쁘지 않고 물가에 대한 언급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대놓고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꽤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내년 정도부터는 뭐 인하 쪽으로 가긴 갈 텐데 일단은 인상은 좀 아직은 아니다. 네. 그리고 경기는 나쁘지 않다 보면 뭐 조정폭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일부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제 일부 지방은행에 대한 뭐 어떤 강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단기적인 어떤 뭐 이슈가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은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우리 부장님은 내일 저녁에 다시 좀 뵈도 될까요? 예, 뭐 뵈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